자, 지금부터 동아시아의 해양 역사를 살펴보는데요. 큰 틀만 한번 보세요. 동아시아의 대다수 종족들은 지정학적으로는 협력과 경쟁, 갈등과 정복의 상호작용을 이루었는데 대부분 해양과 연관되어 있다. 한 국가나 왕조의 흥망은 국제 질서와 직결되어 있지만 역시 해양과 연관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원조선과 한나라의 전쟁. 이때 원조선은 마지막 당의 유만조선을 얘기하는데요. 조한전쟁입니다. 이 전쟁, 그리고 고구려와 연결됐던 많은 전쟁들, 그 다음에 백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해양전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해양 질서와 해양전적 성격. 그리고 뒤를 이어서 발해 일본국의 탄생,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한국전쟁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해양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도 정책적 측면, 그때 우리 민족의 위기, 극복 볼 때는 해양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육지적 관점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해양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국가 발전의 목표라든가 또는 자연환경이라든가 역사적 계승성이라든가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해륙국가를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해륙국가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들의 정책은 해양과 육지를 유기적으로 보는 해륙국가를 지향했던 것이고 저는 확실히 드러난 것을 고구려 전성기라고 봐요. 당연히 이런 속에서는 국토 개편 계획이 있죠. 지금 우리도 중국도 일본도 국토 개편 계획이 있고 그것이 국토연구원에 서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최근에도 알려지겠지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왜 모든 정보를 그들이 만들고 그들이 소유하니까. 당연히 국가는 국토 개편 계획과 발전 정책을 동시에 봐야 되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수도, 모든 큰 도시들은 다 항구 도시입니다.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제가 해양도시, 하항도시, 강해도시를 구분했는데 강해도시는 제가 만든 용어거든요. 바다와 강이 만나는 접점에 있는 것을 강해도시라고 제가 명명한 겁니다. 이걸 만든 거죠. 그게 정확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항구도시다. 예를 들면 비사성 아시죠? 비사성. 지금 요동반도 끝에 대련에 있는 고구려 비사성. 미추홀. 인천이죠. 신라의 금성. 이것도 제가 오래전에 발표했어요.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신라의 경주는 항구도시다. 지금은 수용을 하고 비슷한 논문들이 나와요. 그들이 먼저 정말 집요하고 장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도 인용을 안 하는 경향이 있지만 학자들은 그래서는 정말 안 되는데 이 문제가 많이 있죠. 금성은 항구도시다. 나주 항구도시고 김해도 항구도시고 그 다음에 하항도시는 고구려 국내성, 그 다음에 요동성, 안시성, 백제의 웅진이죠. 공주, 만주의 길림, 하얼빈 다 항구도시예요. 바닷가 아닌 강항구도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동아지 중에 해양 환경으로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접점에 있는 거죠. 바닷가에 있는 도시는 위험해요. 항구로 진출하긴 좋은데 외부로부터의 적의 공격에 방어하기엔 속수무책이에요. 비류와 온조의 대결에서 온조가 승리한 이유는 비류는 바닷가고 농경에도 불편하고 온조는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 오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비로소 안전한 거죠.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 대부분의 도시들은 사실은 강해 도시예요. 쿠알라룸푸르 바다에서 40km 떨어졌어요. 아테네 피레수항에서 24km 떨어졌어요. 로마도 그래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거는 남경은 300km가 떨어져 있고요. 제가 함부르크항을 배 타고 쭉 들어가는데요. 110km 들어가니까 함부르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저는 함부르크가 바닷가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바로 도시입니다. 강해 도시. 우리 역사에서는 강해 도시가 중요하죠. 지금 왕검성입니다. 그 다음에 평양성, 백제 한성, 부여, 개성, 전주, 광주, 하동. 이거 전부 다 강해 도시예요. 이것도 전주도 항구도시라는 논문을 꽤 일찍 발표했어요. 아마 2000년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당연히 전주를 항구도시라고 봐요. 제가 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확장되고 그걸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술을 보니까 유감스럽죠. 우리나라에서는 해양문화, 특히 압권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인 조선술이 발달했던 증거들이 없어요. 선박 유물이 없는 거예요. 있다고요? 이게 비교적 근래에 발견된 거죠. 8000년 전에 이런 통나무 배.
좀 안타까워죠. 그래서 제가 정동진에 사용됐던 이런 통나무형 배를 일단 가져왔어요. 제주도에 있는 태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증거들이 많지 않아서 걱정해요. 반대로 일본에서는 동일한 시대 때, 즉 조몽시대 때 토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보다 더 했으면 됐지 못하진 않은데, 현재 우리는 찾지를 못하고 있고, 일본은 많이 발견했고, 그들은 무덤 속에다 많이 보관했고,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린 조몽시대뿐만이 아니라 고분시대까지도, 즉 고대 국가시대 때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선박도 제가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다행히 뭐냐면은 BC 10세기라 보는 경우도 있고 그 이전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유명한 울산광역시 반구대 암각화예요. 거기 보면은 이런 배들이 있는데, 이런 배들은 당연히 이지역에서 사용됐지만은 그거보다는 연해주 남부 아니면 북부 지역에서부터 내려왔을 확률이 큰 배들이고, 또 동해라는 특별한 환경에 적응한 이런 형태의 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BC 10세기 아니면 훨씬 그 이전에 연해주 남북부 지역과 우리나라의 경상남도 지역과는 교류가 있었구나.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드릴 것은, 흔히 말해서 중국 지역과 우리나라 서해안간을 통해서 일본 열도로 가는 교류의 접촉 시기보다는 이쪽이 빨라요. 그래서 연해주 남북부 지역에서 연근해항해 또는 연안항해를 통해서 내려온 세력들은 오늘날에 어디입니까? 두만강 하구, 그 다음에 양양 오산리, 강릉, 삼초, 그리고 울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주도 고산 이르기까지 만년 또는 만천년 전까지 이미 그 지역과 교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 생각과는 달리 오래전부터 동아지 중의 여러 지역과 활발하게 문화 교류가 있었구나 알 수가 있죠. 무역도 이루어진 거죠. 자, 방구대 암각화는 아까 보여드린 거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기원을 전후로 한 시기에 동아지 중에 무역권 그랬잖아요. 교육이란 용어보다는 무역이란 말을 쓰세요. 무역권. 그래서 경우에 제가 설정한 겁니다. 저는 4000년 정도 전부터는 이렇게 동중국해 지역과 우리말은 한반도 서남해안 지역과는 교류가 가능했었다고 봐요.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96년도에 바로 이 앞바다, 중국의 동해 함대, 그리고 옛날 외국의 침입, 감한무역이 이루어진 곳, 여기 주상군들 출발해서 오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바로 여기 석도, 장보고, 적산, 법포 한앞까지 갔고요. 97년도에는 출항해가지고 흑산도에 17일 만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24일 만에 인천에 왔는데요. 17일 만에 흑산도까지 왔다는 것은 그 시기에 이미 표류항해를 통해서 4000년 전 또는 그 이전부터 항해가 가능했었다는 얘기죠. 이게 대단한 겁니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지역의 해양문화 수준,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일본 열대 해양문화 수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45,000년 내지는 5만 년 전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뗏목을 타고 건너가서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계산법에 따르면 마지막에 80km는 망망대해예요. 망망대 80km 구간을 4만 년에서 5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뗏목을 타고 건너갔다면 인간이 가진 무한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만 년 전에도 이미 유럽 북부 지역과 지중해 또는 유럽 지중해 지역과 흑해 지역, 내부 이런 간에 활발한 해양 무역이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만 그렇게 이상하게 판단을 하죠? 저는 그래서 학자로서 냉정하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주장하거나 비판을 내면은 동아시아 전체 또는 동남아시아, 나아가서는 유럽 지역과 비교해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래서 경우에 4000년 전부터 이 항로가 있었다면은 우리 특히 한반도 서남해안의 문화는 또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야죠. 이거는 기원 전후예요. 기원 전후에는 연속 항로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연속됐다. 여기는 중간에 단절이 아니라 뭐 특별한 항해가 아니까 이렇게 연속됐고 점은 이렇게 원양 항해가 가능했었다. 제가 97년도에 항해한 항적을 GPS를 사용을 했으니까 제가 97년부터 GPS를 사용했거든요. 항적을 찍어보니까 말 그대로 북송 말년에 서공이라는 사람이 고려에 와서 쓴 선화봉사 고려도경, 여기에는 항로 소줄과 일치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출항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착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적과 교류가 있었구나 알 수가 있고, 일본 열도야 이건 뭐
제가 83년도에도 뗏목을 타고 이렇게 거제도, 대마도, kyushu, 서북부 지역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얼마든지 통념을 깨면 됩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때 보게 되면 고구려 때 바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려요. 고구려가 동천왕 때, 중국은 삼국지 시대 때죠. 소설 삼국지 연의를 갖고 삼국지라고 착각하고 동아시아 역사 그리고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 그거 잘못된 거고요. 이젠 그런 세계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삼국지 연의는 소설입니다. 명나라 때 오랜만에 역사의 주인이 됐던 한족 중심으로 쓴 소설책이에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최근까지도 조금 지식이라든가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무식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멸시하셔도 돼요. 이거는 바로 오늘의 선공과 고구려 동천왕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군사동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사신들이 요구하고 결국 나중에 선권이 보낸 사신의 목을 동천왕이 칩니다. 그리고 위나라에 보내요. 위나라, 오나라, 청나라는 빼죠. 이들 간의 치열한 역학관계 속에서 이 가운데 있는 공순시 정권, 고구려는 한해 뭡니까? 이게 중요한 피벗 역할을 하는 거예요. 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류가 있었다는 것 꼭 이해하시고요. 당시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선권이 말을 사기 위해서 배를 보냈는데 그 배가 적어요. 그래서 고구려인들이 수백 필의 말을 준비했는데 80필의 말만 싣고 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당시 말만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무기도 모피도 보내는 것이 바로 삼국지에 관한 소설책이 아니라 삼국지 5세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당연히 선권은 화가 나서 요동 그리고 고구려를 칠 의사를 표현하는데 실제로 고구려 전쟁을 벌이지는 않죠. 이게 당시에 긴박했던 이 황해제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미천왕 때, 고공원왕 때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광개토대왕의 수군 전략도 이렇게 1로, 2로, 3로 한강 수로직공작전, 인천 상륙작전, 남해안반도 상륙작전 이랬을 때 여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NLL 이거죠. 그러니까 NLL은 정말 착한 분들이 계세요. 순진한 이상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NLL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연방제가 되더라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고 통일되기 전엔 이 남쪽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NLL이거든요. 왜? 어떻게 바로 목에다 칼날을 들이대게 합니까? 누구를 믿어요? 개인과 개인 간에도 그런데 한 집단의 생존을 걸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순수한 분들, 이상주의자들, 그분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충분히 의심해 올 만한 거죠.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NLL은. 그래서 바로 단적인 예가 바로 이렇게 한강 수로직공작전.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배들이 통항이 안 돼요. 유엔 정정법상에 따르면은 제가 기억에는 5조 2항으로 기억하는데요. 유엔 정정법상에 따르면은 사실은 통항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배들이 통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을 지향할 때 남북이 화해한다면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개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제가 또 보여드립니다. 고구려 발전기의 국제항로.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거 다 사료에 근거한 거니까 조금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발해를 통과해가지고 이런 지역과 그 다음에 중국의 남조 정권과 교류한 것들이고요. 이거는 일본 열도로 가는 건데 여기가 이시카와현의 노토반도고요. 후에 발해인들이 많이 도착합니다. 발해인들이 고국에 돌아갈 때는 반드시 여기서 출항해 최종적으로. 후쿠현의 스루가 사료에 많이 나옵니다. 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도토리현, 시마네현이 있고요. 여기 오카마현이죠. 기빗지방의 북한학자들은 고구려계 유적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가장 안정적 항로는 일반적으로 바로 여기 후쿠현의 스루가에 도착하는 겁니다. 월 지역이죠. 이런 것들은 기록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책을 보시면 돼요. 백제 전성기 때는 이렇게 한성 말고 지금 5세기, 7세기경에는 웅진, 사비시대 때는 이런 항로를 세워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돼요. 특히 해양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학문을 통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상식으로. 그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제가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가는 항로와 오는 항로가 다른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때 여기서는 당연히 북위 정권에서 제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가는 항로와 오는 항로가 다르다. 이거는 이 지역의 해양 환경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처럼 육지적 관점에서 뭐 그냥 줄 긋고 큰 잘못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많은 군사적 충돌, 간섭 이런 게 있고요. 당연히 이런 지역에는 발전 기지라든가 해양 방어 체제들이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보셨죠? 일본 열도도 백제인들은 당연히 여기입니다. 이쪽 아리아케를 통과해서 여기. 그러니까 제주도가 중요해졌고, 따라서 문주왕 때 탐나국이 항복을 요청했고요. 반어는 기색을 보이자 동성왕이 탐나를 정벌하기 위해서 광주, 무진주까지 갔다가 결국은 다시 복속 의사를 받고 철수하거든요. 그만큼 제주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반에 들려서 백제가 일본 열도로 진출할 때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도 2003년도에 뗏목을 여기까지 예인했고, 여기서 인천을 거쳐가지고 완도 거친 다음에 제주도에서 출항을 했어요. 당연히 어디 도착했겠습니까? 목적지는 가야 항구의 가라치였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똑같이 83년도와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도 14일 만에 바로 이 아리아케 앞바다 오도열대에 도착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해양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각각 도착할 수밖에 없는 일본 열도의 지역이 있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식민 자국을 건설한 거죠. 이런 것 없이 그냥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자, 가야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삐뚤어져서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항구 도시인 김해, 저는 금해라고 봐요. 신령스러운 항구. 출발해가지고 대마도를 거쳐가지고 큐슈 북부에 여기 가라츠. 가라츠는 한글로 제가 썼는데 우리 한국 할 때 한진이거든요. 현재 가면 당진이라고 그래요. 당나라 당자. 1382년에 우리 한국 할 때 한자를 당나라 당자로 바꾼 것 뿐이지만 음은 가라츠. 가야 항구예요. 지금도 그 진에는 가야산이 있고요. 가라도마리도 있고 가라꾼이 닦여도 있고 여기 이 가야계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거제도 제가 두 번 출발한 82년도, 83년도 출발한 그 항구의 뒷산 이름이 가야산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의 가야인들은 또는 한반도 남부 세력들은 적어도 거제도 이서지방에서 출항해서 대마도 또는 큐슈 북서부에 도착한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부산서 출항하는 거 아닙니다. 부산에 가면 동삼동이 있고요. 해양대학교가 있는 조도가 있어요. 거기서 일본 열도 조몽시대 때 유적 유물들이 발견이 됩니다. 약 7,000년 정도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울산의 서생포에서도 똑같이 발견이 됩니다. 이유는 대마도로 출항했을 경우에 자연환경을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도착하는 것이 지금 부산 일대와 그리고 경상남도 해안지방이에요. 그래서 일본 열도에서 오는 세력들이 신라로 집중되는 이유는 그런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부산서 출항하면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불가능하지. 당연히 거제도 이수를 가서 이렇게 해류와 조류, 바람을 이용해야지 대마도 그리고 큐슈에 또는 저처럼 82년도에 뗏목처럼 그 하기, 즉 시모노세키 위에 하기까지 도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한일 고대사를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자, 신라 걸 제가 봤어요. 보시죠. 포항, 영일만입니다. 그 다음에 경주, 그 다음에 울산, 이 세 개의 항구를 통해서 일본 열도로 가요. 이거는 사료에 근거해서 제가 설정한 건데 당연하죠. 연호랑과 세원효가 왜 영일만에 있습니까? 왜 영일만에 있고 그들이 왜 일본 열대 이즈모에 도착했고 일본 열대 이즈모에는 왜 가야계 세력인 아마데레스 오미카미와 대결하는 산노미코도라는 이런 친신라계 세력들의 집단 유적 유물들이 남아있겠습니까? 신라계죠. 그래서 신라인들이 이렇게 간 루트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즈모에 도착한다면 돛도리현으로 가고 돛도리현에서 이렇게 해안을 쭉 가다 보면 스루가에 도착하는데요. 스루가는 훅구현에 있고 일본 열도의 당시 핵심인 즉 키나이 지방이죠. 야마토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단거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백제인보다 오히려 키나이 지방에 먼저 도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은 신라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 동해남부를 통해서 이즈모라든가 또는 돛도리현에 도착하면은 스루가까지 쉽게 가가지고 그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루가에 가게 되면은 신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남아 있어요. 신라 신사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야계도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스루가시에 가면은요, 과거 조그만 구역사에 가게 되면 거기에 가야계 인물로 알려진 그런 인물의 동상이 서 있어요. 머리에 뿔난 그 투구를 쓴 사람이. 그만큼 이 지역은 가야, 신라, 그리고 고구려의 연관이 깊으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 한일 고대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미시시피 강이 흘러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어디서 카리브해로 빠져나갑니까? 이게 뉴올리안즈예요. 뉴올리안즈에는 잔다르크 동상이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거기에 잔다르크 동상이 있을까? 뉴올리안즈는 오를레앙이거든. 뉴오를레앙. 왜냐하면 프랑스가 거기를 점령했었기 때문에 거기를 프랑스식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잔다르크 동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에도 루이지아나 주가 있잖아요. 다시, 그리고 미국의 동부에서 중부로 가는데도 루이지아나가 있지 않습니까? 루이지아나는 뭡니까? 루이의 땅이란 뜻이죠. 뉴욕은 원래가 뉴 암스테르담이니까 네덜란드인들이 개척한 거죠. 뉴 잉글랜드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지중해적 질서 속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또는 그 전에 마한 세력들이 일본 열대 곳곳에 도착하니까 일본 열대 곳곳에는 친고구려계, 친신라계, 친가야계, 친백제계 또는 친마한계가 각각 도착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다가 그들 간의 통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치 미국에서 독립전쟁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치 미국에서 남북전쟁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치 미국에서 서부로 진출해서 이렇게 멕시코 세력이라든가 스페인 세력과 전쟁을 벌인 것과 똑같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역사 해석해야지 사실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상국의 국제항로도인데요. 제가 이 그림을 공개했더니 논문을 발표했고 또 우상국의 나라란 단행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의를 제기해요.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동해에서 과거의 고지도를 보면은 섬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섬은 이렇게 울릉도와 독도예요. 이것을 저는 우산국이라고 보는데요. 왜? 생활권의 개념을 적용하는 거죠. 항해자 입장에서 볼 때, 어업인의 입장에서 볼 때 독도는 울릉도의 새끼섬이에요. 모자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국이 되는 건데, 서해와는 달리 서해에서 가장 중요한 섬이 무엇이겠습니까? 백령도, 덕족도, 경렬비열도,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백령도를 놓고 북한과 싸움이 벌어지는 거고요. 덕족도를 놓고 지금 문제가 되고 경렬비열 때 중국인들이 진출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다가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동해상에서는 여기는 망망대해예요. 원양항해구역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07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얼마나 망망대해입니까? 여기서는 연안항해, 근해항해가 불가능하고 원양항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중간에 있는 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항해자들에겐 상식이고요. 몰랐다고요? 아니, 왜 몰라요? 당연히 알지. 심지어는 고구려 전성기, 신라 전성기 때도 여길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너무 우습죠. 왜냐하면 삼국지, 위지동의전, 외인전, 통해 보세요. 옥저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보면 동해 한 섬 얘기 나오잖아. 여인섬 얘기도 나오고, 이 설을 과거의 일본인들은 이를테면 그 여인섬이 산이란 설, 홋카이도라는 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울릉도라는 설,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하는데 왜 우리는 세월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도 그렇게 해석은 못하죠? 당연히 항법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섬의 존재를 알고 그들은 내려올 때 이미 선사시대로도 내려왔으니까. 왜냐면 반구대 암각학을 증명해 주잖아요. 고래를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동성 문화 집단들이. 당연히 고구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울릉도와 독도를 물표로 삼아서 일본 열대에 여기 도착하기 쉬운 거예요. 스루가 지역에, 월 지역에. 안 되면은 망망대해죠. 그래서 이미 선사시대부터 기원 직후부터 고구려 전성기 때 신라 다 울릉도 독도의 존재를 알고 항법상에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통해서 항로가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이상합니까?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지중해 세계 특히 그런데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전 세계가 다 동일한데. 당연히 이런 걸릴 수밖에 없고요. 여기는 당연한 거지만 일부 사람들이 요거를 더 의심스러워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울릉도와 호까지를 연결시키겠는가? 뭐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그래도 구체적 증거로 삼은 것은 바로 조선 중국이죠. 영조년간 있죠. 영조년간에 이지양이라는 사람이 이 동해 남부 지역에서 폭풍을 만나서 표류했는데 이게 여기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이누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다시 애도를 통과해가지고 조선에 귀환하거든요. 제가 뗏목을 통해서 표류 실지를 많이 했잖아요. 똑같이 이지양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다는 것은 항로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해류와 조류도 있지만 바뀌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젠 항로가 개설되는 거예요. 모든 항로는 다 이렇게 해서 개설이 되는 겁니다. 콜럼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이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동해에서 울릉도 독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따라서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사 속에서는 울릉도 독도는 당연히 우리의 역사 영역이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주도, 대마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섬 세력들은 절대 중앙정부에 쉽게 복속하지 않습니다. 우상국도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512년에 김 이사부에게 복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고려 초까지도 그들은 우릉 성주란 이름으로 반독립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